독일의 방위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한 독일인이 한국이 공개한 현무5와 각종 첨단 무기 시스템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번 한국의 어마어마한 무기들 공개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데 과연 독일 현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비아스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방위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방산 마케팅 및 세일즈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의 업무는 주로 군사 장비와 무기 시스템을 다양한 국가와 방위기관에 판매하고 홍보하는 일입니다. 국제방위 전시회에 참여해 우리의 최신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군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시야가 넓지는 않은 편이죠. 얼마 전 저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이 그토록 첨단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동안 저에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거리가 멀다 보니 제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기도 했고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방산 강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그저 중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인지하기엔 그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은 경력이 짧은 나부랭이라서요. 그렇다 보니 사실 고객사가 굳이 왜 한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의 군사 퍼레이드 영상까지 확인해달라고 하는지 좀 의문이기도 했고 귀찮기도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의 영상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죠. 하늘을 가로지르는 KF-11 전투기, 그리고 현무 미사일, 그 현무5 괴물 미사일의 등장이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그 미사일의 등장에 저도 모르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말았죠. 마치 어릴 적 처음 봤던 군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이 들기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독일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봤던 건 단순한 한국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었죠. 한국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기술력을 이렇게나 발전시켜왔고 그들의 무기 시스템이 더 이상은 숨겨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사실 그 전투기와 미사일이 눈앞에 등장하는 순간 저는 마치 제가 알고 있던 군사강국의 서열이 완전히 뒤바뀌는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받았어요. 한국이 첨단 무기 체계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날 영상에서 본 장면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독일이 왜 난리가 났던 건지 설명드려볼게요. KF-21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매끄럽게 날아오를 때 저는 자연스럽게 이를 독일의 유로파이터 타입군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로파이터는 유럽을 대표하는 다목적 전투기지만 이미 노후화된 토네이도 전투기와 함께 운영되고 있죠. 특히 토네이도는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기종으로 현대의 첨단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독일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26년부터 F-35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점까지 독일 공군이 한국처럼 5세대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미 F-35 전투기를 도입해 실전 운영 중인데다가 여기에 더해 독자적으로 KF-12이라는 5세대에 가까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전투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고요.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이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 공중 기동성, 그리고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니까 향후 국제무기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죠. 게다가 전 세계가 깜짝 놀란 현무 하미사일은
그야말로 전술에게 필적하는 파괴력을 자랑하는 무기였어요. 한국은 이 미사일이 있으니 국방 하나는 든든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깊숙한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이고 이미 세계적으로 그 위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아직 장거리 미사일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독일이 보유한 주요 미사일은 전자전 능력을 강화한 것들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제는 독일조차 그 뒤를 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충격적인 장면들을 상사인 카르를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카르를은 우리 회사의 방위산업 전문가로 군사기술 트렌드와 국제무기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던 분이랍니다. 저는 그의 의견을 듣고 싶어 그 자리를 박차하고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카르를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비아스,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을 봤다고 들었어. 어때? 꽤 인상적이지 않던가? 라고 물으며 의자를 가리키더군요. 맞습니다, 카를. 특히 KF-11 전투기와 현무미사일의 위력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독일과 비교해도 한국이 정말 빠르게 독일을 따라잡은 것 같아요. 제가 말을 꺼내자 카르이픽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더군요. 따라잡아 한국은 이미 어느 부분에선 독일을 넘어섰어. 카르를 말해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네, 독일, 우리는 독일인데요. 한국이 독일을 넘어서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다니요. 제가 당황한 모습을 보자 카르를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우리가 가진 토네이도 전투기는 이제 구식이 되었고 유로파이터도 최신 스텔스 기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KF-21 같은 전투기가 전장에 최적화된 기동성을 갖추고 있지.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미래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특히 탐지되지 않는 공중 우위는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그러자 카르를 한숨을 내쉬고는 대답했어요. 독일의 방위산업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유럽 합작 프로젝트와 레오파드2 전차 같은 강력한 무기를 생산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놀라운 역사인 것은 맞아. 하지만 그뿐이야. 최근 몇 년 동안은 무기 개발과 현대화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저는 문득 왜 그런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인 거죠. 그러자 카르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 자네도 알잖아. 1,000억 유로의 특별 예산이 할당됐다는 거. 전투기 구매는 물론이고 군사 현대화를 위해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글쎄, 내가 봤을 땐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지속적인 예산 증가 없이는 독일의 군사력이 완전히 재건되기 어렵다고 봐. 라고 말이죠. 대화가 여기까지 이르자 저는 한편으로는 해외 방위산업 관련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우리 자주 국가보안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한 독일 법에서 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요즘 군사 쪽으로는 워낙에 한국이 핫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예기치 않게 깊은 토론을 벌이게 되었죠. 바로 제 동료 마르셀의 이야기가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나 처음 들어서 검색해봐야 하는데 아, 이 나라구나. 알지. 근데 뭐라고? 라며 까불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서 봤던 영상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발끈하고야 말았답니다. 너 아직 그 영상 안 봤지? 너 그래가지고 계약 따겠냐?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마르셔는 콧방귀를 끼며 말하더군요. 알아.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만. 근데 그래 봐야 뭐해. 전쟁 억제력은 결국 미국에 의존할 텐데. 저는 그의 말을 듣고는 말했죠. 보거나 말해 우리 상사 카를도 오늘 한국이 독일보다도 앞선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그러자 마르셔의 고개와 함께 맥주잔을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오바 좀 하지 마. 전투기 하나로 군사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무슨 무기 몇 개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아? 마르셔, 너 진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때 갑자기 플로리안이 끼어들었어요. 지금 그 말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지. 마르셔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죠. 그럼 한국이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어. 그러자 플로리안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죠. 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한국의 군대 문화와 방위 산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 그냥 무기 몇 개만 보고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심지어 넌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한국의 병역 제도부터 얘기해 볼까?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군 생활이 굉장히 혹독하다고 유명해. 최근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한국의 피지컬 100 이런 거 못 봤어?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디며 수년간의 복무를 하고 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강인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징집제라 모든 한국인 남성이 군복무를 해야만 하지. 게다가 한국의 병사들은 그냥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휴전 국가니까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언제나 실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마르셀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자 플로리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KAI나 한화 같은 대형 방산 기업을 통해 독자적인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도 해. 예를 들어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이지. 많은 나라들이 이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야.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첨단 군사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우리만큼이나 강한 방산 수출국이기도 하고 저는 플로리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단지 군사 장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산 기술과 군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나라야. 마르셀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래봤자 무기랑 훈련 좀 더 하는 거지. 뭐 대단하다고까지 할 수 있나? 내가 지금 검색해 봤는데 말이야. 한국인 병사들은 평균 키가 177cm고 평균 몸무게도 66kg밖에 안 된대. 독일 군인은 평균 키가 182cm이고 평균 몸무게도 81턱이야. 이게 솔직히 싸움이나 되겠어?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이라니 수준 떨어져 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왠지 그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순간 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플로리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더군요. 그럼 2018년 월드컵 때 어떻게 한국이 독일을 이긴 건데? 오, 그렇군. 그 말에 머리에 띵하고 종이 울렸습니다. 축구는 진짜 말 그대로 몸으로 하는 운동 경기잖아. 그럼 그야말로 무기 하나 없이 체격으로 승부 보기가 더 유리한 게임 아니야? 근데 왜 한국이 이긴 것 같느냐고. 마르셀이 당황스러운 듯 어버버하자 플로리안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토끼가 거북이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이 시점엔 꼭 우리가 토끼라고 할 수도 없지만 말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 한국 병사랑 독일 병사가 1대1로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말에 마르셀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죠. 진짜 그걸 왜 묻는 거야? 당연히 독일이 이기겠지. 하지만 플로리안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찢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거봐.
넌 그렇게 또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난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국 병사가 유리할 수도 있어. 마르셀은 그 말에 콧방귀를 끼며 반문했죠. 그게 말이 돼? 독일 군인이 체력이나 여기서 마르셀은 아차 싶었는지 다시 입을 다물었죠. 플로리안은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체격은 더 좋을 수도 있겠지. 체력 말고 체격 말이야. 실정과 유사한 상황에서 늘 준비하고 있는 한국 병사들을 그리 쉽게 체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늘 훈련하는데 너라면 대회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이랑 취미로 준비하는 사람이랑 똑같을 것 같아? 물론 독일 군인들이 더 첨단 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 G36 소총이나 첨단 방탄복, 전자전 장비 등 독일은 이런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전투는 장비만이 전부가 아니야. 실제 전투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한국 병사가 훨씬 적을 거라고. 마르셀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맞지 못해 수긍했어요. 뭐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건지도 몰라. 한국 군사력이 무기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훈련과 정신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분명히 강할 수밖에 없겠군. 잘 알겠다고 미스터 토끼 씨. 그러면서 그는 맞지 못해 웃음을 지었고 대화는 그제서야 잠잠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리안은 그러다군요. 정말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궁금하다면 한국의 삼축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봐 라고 말이죠. 저는 펍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의 대화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플로리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강점은 단순한 무기 체계나 군사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삼축 체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플로리안과 마르셀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이 체계가 대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삼축 체계를 검색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축 체계 이 이름도 인상 깊었지만 그 내용은 그 이상이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킬체인이었죠. 적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공격 계획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라니. 이건 정말 영화 속의 전략 같잖아. 킬체인은 적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되면 그 즉시 선제 타격을 가해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이 적의 움직임을 미리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 연공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탐지하고 공중에서 요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겹의 방어망을 갖추고 있었죠. 마치 공산과학 영화에서 보던 방어막 같은데 이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도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대량은 증보복이었어요. 적이 실제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그 즉시 북한의 지도부와 핵심 군사기지에 강력한 보복을 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을 당할 경우 상대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건 말 그대로 너희가 한 대 치면 우리는 10대로 갚아준다는 전쟁의 룰이네. 한국이 전쟁에 대비해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삼축 체계는 단순히 방어 전략을 넘어서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모두가 섣불리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고 생각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현무미사일, KF-21 전투기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방어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었으니 말이에요. 한국은 그저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삼축체계는 그들이 어떤 위협에도 스스로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방위 예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방위 예산은 무려 331조 원에 이르고 있었죠. 이 수치는 한국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독일도 최근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1,000억 유로, 즉 142억에 달하는 특별 국방 예산을 배정해 군사 현대화를 꽤 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예산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 방위 산업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독일이 얼마나 안일한 상태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히어로물에 빠져 있듯 한국에 한창 빠지기 시작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흥미로운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 산업을 비교 분석하는 과제였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일본이 한국보다 방위 산업이 더 잘 발달되어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군사력 증강의 제안을 받아오기야 했었다만 최근 들어 북한과 중국 때문에 방위 산업을 급격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장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투자 일본이 자위대의 능력을 어떻게든 키우고 자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무시할 만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조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 바로 일본이 얼마나 자위대를 현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였죠. 원래 해상작전에 능하다고 알려진 일본이어서 그런지 일본은 신규 전투기 도입을 통해 공중방어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장거리 타격 시스템은 자위대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능력을 가지게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또한 꽤나 멋지긴 하더군요. 이런 면에서 일본은 고도의 기술력과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점차 일본의 방위 산업이 국내 방어에 치중되어 있고 무기 수출이나 국제적인 방산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우리 회사가 어느 시장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별로 유리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일본은 자위대 자체의 방어 능력 강화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했지만 국제적인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습니다. 일본의 무기 수출은 여전히 엄격한 법적 제한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으며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반영되는 것에 좀 약한 면이 있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같은 것만 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2022년 170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는 한국 방산산업이 단순히 자국 방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무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은 빠른 납품 능력과 현지 맞춤형 무기 솔루션을 통해 국제방산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글로벌 무기 수출에 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나라 지키는 데에도 아주 유리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무기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는 공중전과 지상 공격 모두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죠. 이러한 다목적성 기술을 과연 해외에만 팔아버리겠습니까? 당연히 자국의 기술에도 활용하겠죠. 또한 한국 무기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나토 표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산 무기들은 미국산 무기와의 호환성이 높아 나토 국가들이 도입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죠. 이로 인해 한국 무기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기존 무기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어 다방면에 활용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순환인 거죠. 똑똑한 기술력으로 자국 무기를 만들고 이걸 잘 팔아서 또 우리 무기를 만드는 사업에 투자하고 한국 진짜 대단한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니 한국의 방위산업은 실제로 일본보다 생산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무기들을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한 상태였습니다. 빨리빨리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한국은 신속한 납품을 통해 고객국의 신뢰를 얻고 일본의 비교적 느린 개발 속도와 대조되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계약 체결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납품이 시작되었고 현지 조립 라인 구축을 통해 기술 이전까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자국 내 방어체계 강화에 치중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과 대응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태였죠. 이건 실제로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한 시장 현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일본은 여전히 무기 수출에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성공적인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을 목표로 삼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는 그냥 단순히 싸구려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생산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T-1K 레이볼트 미사일은 미국의 제이벨린 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러한 효율성은 일본과의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죠. 일본은 여전히 수출 규제와 법적 제한으로 인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자국 방어에만 집중력을 쏟느라 바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본은 국제무기 수출 시장에서 아직도 제약을 받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은 더 자유롭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방어력 자체도 한국이 더 강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바탕 조사를 마치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해 카르를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상사인 카르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르를 저번에 대화 이후로 저를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에겐 좋은 일이었죠. 카르는 군사기술 트렌드와 국제무기 시장에서의 방산 전략을 잘 아는 베테랑이었으니까요. 토비아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카르이 먼저 물었어요. 저는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르 놀라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일본이 더 강력한 방위 산업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카를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무슨 내용이었지? 먼저 기술 혁신과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나토 표준을 충족하는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 세계 시장에서 나토 표준을 따르는 무기는 쉽게 여기저기 활용되고 통합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국내 방어 체계에 집중하고 있어서 글로벌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더 폭넓은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죠. 카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는 그런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저는 이어서 그리고 한국은 방산 외교에서도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제 비장의 카드였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자기들의 기술력을 똑똑하게 이용하고 있죠. 정치적 파트너십 말입니다. 방산 외교를 통해 영향력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국제적인 외교적 역할도 약한 편입니다. 카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더 많겠군. 한국이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어. 맞습니다. 카를 생산 속도와 수출 효율성 기술, 혁신까지 종합해보면 한국이 방위 산업에서 일본을 이미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뿌듯하게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카를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토비아스, 그런 보고서는 마무리된 것 같군. 사실 난 처음부터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어. 네? 저는 깜짝 놀라 반문했어요. 당연한 얘기지. 자네도 곧 이 업계에서 성장할수록 알게 될 거야. 한국이 생각보다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말이야. 지금 전 세계 뉴스들을 봐봐.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언급하고 있고 한국을 적대시한다는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조차도 한일동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한국이 그동안 세계에 보여주지 않았던 현무5 괴물 미사일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지. 혹시 알아? 한국이 공개하지 않는 엄청난 무기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지 말이야. 좋아. 그럼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게 맞겠어. 아주 좋은 결론이야. 그날 이후 저는 상사 카를의 확신을 바탕으로 한국 방위 산업과의 협력을 더 깊이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카를의 신임을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까지가 한국을 통해 변화된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 영상 하나로 시작된 일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이 단순한 방위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의 방위 산업을 비교하게 되었을 땐 한국의 우수성을 더욱 확실하게 재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한국은 이제 제가 존경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국의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와 첨단 기술력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방위 산업과 협력하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과 성과를 통해 우리의 방산 프로젝트가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도 한국 방위 산업의 발전을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세계적으로 화제를 많이 얻으면서 여기저기서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흥미롭게도 직접적으로 방위 산업에 종사하시는 한 젊은 직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에 달한다고 하죠. 이제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사연 즐거우셨나요?
저는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